반 100년을 훌쩍 넘어 55세가 된 나이. 툭하면 찾아오는 무기력증과 우울감은 안 그래도 힘든 제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평생 참고 버티는 것에는 이력이 난 저인데도 이제는 그럴 기력조차 쇠하는 것이 실감이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는 아프신 친정 엄마가 계시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아들과 결혼을 앞둔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모든 걸 포기하고 나 하나만 생각하고 싶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부엌으로 봉투 접기, 전단지 돌리기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데도 집안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이 보태는 생활비도 한계가 있는지라 어떨 때는 친정엄마 병원비 하기에도 빠듯하지요. 어떤 팔자 좋은 친구들은 일찌감치 애들 독립시키고 삼삼오오 여행도 다니고 남편과 단란하게 외출도 하면서 살더군요. 사람 살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지만 가끔은 저도 그런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심란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부터 저는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응급실에 대신 들어가 있었으면 마음이 편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귀신이 있으면 좀 잡아가면 좋겠다 싶을 만큼 미운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애들 아버지라서 그런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남편이 유리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쓰러져 있다는 사실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김성철 씨 보호자분? 네, 접니다. 아까 접수는 다 하셨죠? 아직 응급처치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참 신호가 간 끝에 핸드폰 너머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여자는 전화번호를 뻔히 알 텐데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누구인지를 묻더군요. 나 은주 엄마예요. 병원에서 그쪽으로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 애들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요. 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법적인 보호자도 아닌데 거길 왜 가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든가 해야지. 내가 뭐 가족도 아니고, 안 그래요? 지난번에 은주 결혼식 문제로 애들 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때 기억 안 나요? 애들 문제로 통화한 건데 남의 남자한테 왜 자꾸 전화질이냐고 나한테 화냈던 거. 내가 언제요? 진짜 웃기는 양반이네. 난 그런 거 기억도 안 나고 그 사람한테 가족도 아니니까 나 찾지 말라고요. 남의 남편 뺏어가고 애들 생활비도 수없게 중간에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더니 병들고 쓸모 없어지니까 내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쪽이야말로 날 세상 쓰레기 취급하더니 왜 남편이 쓰러졌는데 날 찾아요? 그쪽이나 나나 뭐가 달라요? 그리고 말이나 바른 말이지.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기를 해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해요. 허구한 날 도박에 노름빚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게 고맙지도 않아요? 핸드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는 잔뜩 날이 곤두서 있었어요. 저는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죠. 지금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최소한의 의리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최소한의 의리랑 예의는 그쪽이 잘 챙기세요. 조강지처가 그런 거 하라고 조강지처지. 조강지처 유세 떨 때는 기고만장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참나. 그 여자는 제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멍한 얼굴로 다시 허공을 쳐다봤습니다. 속으로 남편에게 마구 화가 났어요. 이러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관계가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했어? 남편이 잘못될 수 있겠다는 이상한 느낌이 훅 끼쳐오자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24세 중매쟁이 소개로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 말만 잘 듣고 따르면 쌀이 서말이고 바가지 긁으면 뒤움박팔자 된다. 라는 친정엄마의 확고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죠.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기만 했던 저는 남편 말고는 만나본 남자도 없고 친정엄마 말씀대로만 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툭하면 노름에 바람에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죠. 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긴 데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남편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산만큼 부른 배로 출산 전까지도 집에서 부업을 하며 돈을 벌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생활이 달라지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을 즈음에 둘째가 생겼고, 두 아이를 위안 삼아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는지 말썽 부리는 일 없이 잘 자라주었고요. 공부도 잘하고 집에서 엄마가 하는 부업까지 도와주는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착한 아이들 쳐다보고 있으면 세상 시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기운이 나더군요. 남편은 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가정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어쩌다 한번 집에 들어오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제가 모아놓은 돈까지 싹 찾아들고 나가곤 했죠. 나갔다 하면 도박에 바람에 저는 하루도 마음 편히 살 날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이들 엄마인 것을. 그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우던 남편은 10년 전부터는 아예 내연녀와 살림을 차렸죠. 몇 달에 한두 번 집에 찾아와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저에게는 돈 내놓으라는 으름장만 놓다가 제 풀에 지쳐 도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나마 집구석에서 뭘 더 가져갈 게 없다는 걸 실감했는지 3년 전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올 생각조차 안 했어요. 아이들도 그런 아버지가 지겨웠는지 아버지에 대해 관심을 끄고 더 알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 하나 없는 셈 치자, 죽은 셈 치자 하다가도 아이들 미래를 위해 차마 이혼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밖에 나가서 기도 제대로 못 펴고 사는 건 아닌가 걱정되는데 거기에 이혼 가정 자식들이라는 소리는 죽어도 듣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어느 날은 딸아이가 저를 앉혀놓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아버지랑 이혼 안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혼을 왜 해?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렇게 나가서 딴 살림 차리고 다른 여자랑 사는데 엄마도 이혼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아직 엄마도 젊어요. 혼자 힘으로 다른 애들 다 다니는 학원 한 번 안 가고도 대학에 붙어 장학금까지 받던 장한딸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저에게 다른 사람 만나라는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저는 딸이 그렇게 어른처럼 말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너 다 큰 어른인 줄 알겠다. 엄마, 나 어른 맞아요.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아요? 나도 20대 후반이에요. 아이고, 맞네요, 우리 어르신.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우리 딸이나 걱정 말고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세요. 그러자 딸아이가 조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좋은 사람 생겼어요.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됐고요. 저는 순간 너무나도 놀랐어요. 3년이나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왜 저는 몰랐을까요? 자기 일에 꼼꼼하고 똑부러진 딸이 남자친구 생겼다는 말도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돈을 좀 모아놓고 알리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나 직장 생활하면서 내 결혼 자금으로 돈 좀 모아놨어요. 그동안 생활비 제대로 못 드린 것도 그래서였고, 나도 어떻게든 내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다른 집 딸 같으면 부모한테 기대기도 하고 의지하며 도움도 받으려 들 텐데 어쩌다 저 같은 못난 엄마 밑에서 태어나 철부터 든 우리 딸이 너무나도 가여웠어요. 엄마가 죄가 많다. 엄마 때문에 우리 딸이 어리광 한번 부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훌쩍 커서 시집을 다 간다고 할까.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정작 미안해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래도 은주야, 아버지 미워하면 못 써.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니?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너도 있는 거야. 엄마, 나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해요. 결혼식장에 아버지랑 엄마 같이 앉아있는 거 생각하면 내가 더 싫어. 그냥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엄마만 앉혀놓고 시집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렇게 몹쓸 말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말이야, 그런 말은. 아버지 잘못되면 우리도 다 잘못되는 거야. 잘 사시길 바라야지. 딸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피식 웃더군요. 예쁘고 똑똑한 내 딸. 번듯한 집안은 아니어도 부모 다 있는 가정의 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욕심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 아버지,
은주 이제 시집갈 준비예요. 당신 마음대로 사는 거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 딸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정 뻔히 알잖아요. 그냥 벌어놓은 돈 좀 있으면 은주 결혼하는데 보태요. 그리고 결혼식 때는 죽으나 사나 같이 앉아서 시집 보냅시다. 남편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어요. 그때 남편의 전화를 확 낚아챈 그 여자가 앙칼지게 말하더군요. 저기요. 내가 예전부터 쭉 참아왔는데 왜 멀쩡한 남의 가정을 자꾸 흔들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할 말을 해야겠기에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남의 가정을 뒤흔들다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 딸린 유부남 꼬셔서 살림까지 차렸으면 최소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진짜 웃기지도 않아. 남편 간수 잘못한 본인을 탓해야지 지금 누구한테 뭘 따지고 들어요? 솔직히 덱하고 산 거야 손가락에 꼽을 거고 나하고는 1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따지고 들면 우리 쪽이 가정이지 그쪽이 가정인가요? 저는 곁에 있으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그렇게 있는 화 없는 화 다 내면 제 체면만 깎일 것 같아 최대한 마음을 억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조강지처고 내가 남의 가정 흔드는 여자다 이 말인가요? 솔직히 따지고 들면 그렇잖아요. 그쪽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지. 해달라고 할 때 제대로 이혼해줬음. 나도 이렇게까지 말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딸내미 시집갈 때 됐으니까 돈 내놔라. 이혼권 때문에 전화해서 남의 남자 건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 여자는 오히려 저한테 먼저 화를 내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통화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만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할 말은 해야 하니 끝까지 참으면서 말했죠. 은주 아버지 바꿔요. 바꾸긴 뭘 바꿔요? 우리 두 사람 더 이상 회방 놓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나 통해서요. 둘이 괜히 엮이려고 들지 말고요. 그렇게 툭 끊긴 전화. 저는 끊어진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가슴 한쪽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살면서 남편에게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애 둘만 떡하니 낳았을 뿐 정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게 한이 되더군요. 딸아이는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살기만 해도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닌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딸에게도 미안하고 과묵하기만 한 아들에게도 미안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자라서 제 편도 들어줄 줄도 알고 자기 앞가림하겠다고 열심히 사는 게 너무너무 고마울 뿐이었죠. 아들은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월급 받으며 고스란히 제 손에 쥐어주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쯤 노안으로 고생하며 딸 집에 얹혀있는 친정엄마에게 치매라는 병이 찾아오고 말았죠. 저에게 남편에게 항상 숙이고 살라고 말씀하셨던 친정엄마. 친정엄마의 삶도 고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삼남매 혼자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죠. 그나마 자식들이라도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뿐이던 오빠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밑으로 하나 있는 여동생은 남편 눈치 보면서 못 모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게 되었는데 여동생은 가끔 병원비를 조금씩 보태는 것 말고는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엄마, 은주가 이제 좀 있으면 시집을 간대요. 엄마가 건강하셔야 시집 가는 것도 보고 하죠.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결혼식장 못 가요. 친정엄마는 제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시는지 두 눈만 꿈뻑꿈뻑 하시며 먹을 것만 찾았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아직 살아계신 엄마. 곧 시집 간다는 딸.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갖다 주는 아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딸 결혼에 보태줄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리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생활비나 양육비 한 푼 보태주지 않은 게 그 여자의 등살에 더욱 그랬으리라는 짐작이 들었어요. 눈에서 피눈물이 날 만큼 한맺히는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썼습니다. 마음에서 악다구니를 쓰면 얼굴에도 다 티가 나고 제 얼굴이 어두우면 결국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아이들일 테니까요. 어떠한 말로 제 힘겨웠던 삶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버텨온 제 삶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쓰러지고 싶은 쪽은 저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심란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던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남편의 보호자를 찾더군요.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담당 의사는 제 불안해하는 얼굴을 보더니 우선 저를 안심시켰어요. 남편분은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라 긴급히 이송해 다행히도 골든타임 안에 오셨습니다. 절개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니 큰 고비는 넘기셨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더군요. 정말로 남편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가 살면서 차라리 죽어라 죽어 했던 혼잣말이 저주의 실현이 될까 노심초사였거든요. 하지만 당장은 왼팔과 왼다리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왼쪽 몸이 왜 기능이 떨어지나요? 그럼 잘 걷지 못하거나 팔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과 가족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치료 잘 받으시면 재활 수준에 따라 후유증은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은 입원실로 병상을 옮겼고 저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왜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법적인 보호자가 없으면 병원에서 수속받는 것도 불가능해. 은준이가 아버지한테 좋은 감정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은혁이 데리고 병원에 오렴. 아버지 쪽은 친척도 없어요? 법적인 보호자는 무슨. 같이 안 산 게 몇 년인데 엄마가 왜 거기서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시냐고요. 딸은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병실에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죠. 늙고 병든다는 것,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지 실감이 나더군요. 그때 병실 문 쪽에서 누군가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여자더군요. 저는 한편으론 괘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같이 10년을 산 부부 같은 관계인데 남은 정이 있어서라도 외면하기 어렵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는 그렇게 전화를 대고 화를 내더니 오기는 왔네요. 병원에서 뭐래요? 금방 일어날 수 있대요? 그 여자는 제 말 따위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호흡기와 수액, 소변줄 따위를 꽂은 남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급하게 달려온 것 치고 그 여자는 평소에 얼마나 가꾸고 꾸몄는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멋부린 티가 화려하게 났어요. 저는 병원복으로 갈아입힌 뒤 저에게 챙겨온 남편의 옷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때저른 작업복과 낡은 내복이 군색하기 짝이 없었죠. 제대로 옷가지나 챙겨주기는 했을까 싶더군요. 본인은 화사하게 꾸미고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바깥사람 내복 한 벌 제대로 사입히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어떻게 금방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짐들은 다 뭐예요? 그리고 은주 아버지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라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 큰 병에 대비해 둔 게 있으면 좀 알려줘요.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같이 산 건 그쪽이잖아요. 은주 아버지 앞으로 공장 나가기도 힘들 거고 치료받으면서 재활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공장 나가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보험이나 그런 거 뭐 있어도 돈 없을 때 다 깨서 쓰는 바람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 일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여자는 남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보다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말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꼴을 지금 봐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옆에 간병인 쓰든가 누가 돌봐야 한대요. 내가 이번 수속까지는 다 밟아놓았으니 이제 자리 바꾸면 되겠네요. 내가 무슨 의무가 있다고 간병을 해요? 참나. 여기 저 사람 짐이에요. 저는 그 여자가 끌고 온 커다란 여행 가방을 보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연락을 주고받자마자 잽싸게 챙겼는지 낡아빠진 여행 가방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뒤죽박죽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잊지도 않은 정남이가 뚝 떨어질 만큼 그 여자의 냉정함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이봐요. 한때는 그쪽이 조강지처럼 우기면서 큰 소리를 치더니 사람 늙고 병들었다고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쪽하고 실랑이 할 시간 없고요. 일 때문에 바빠서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짐 다 챙겨서 넘겼으니 나한테 연락 올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쌩하니 그 여자가 나가버리고 난 뒤
저는 벙찐 얼굴로 남편의 짐가방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제대로 된 옷까지 하나 없었고 흔해 터진 보험 증권은커녕 적금 통장 하나 없었죠. 남편의 낡은 수첩에서는 어릴 때 찍은 아이들 사진만 한 장 덩그러니 들어있었어요. 그래도 애들 얼굴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나 싶었죠. 저는 사진을 쳐다보며 괜히 마음이 찡해졌어요. 그러고는 내다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초라한 짐가방을 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의식이 돌아와 방금 전 그 여자와 한 대화를 다 듣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이렇게 한풀 꺾여 쓰러지고 나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금방 깨닫는 것을 왜 우리는 이렇게 늦게 깨닫게 되는 걸까요? 생명이 위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분간 케어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남편을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는 그날 짐가방을 떠넘기고 간 이후로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어요. 두 아이는 제 결정에 기겁을 하더군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언제 아버지였다고? 언제부터 핏줄이었다고 아버지를 우리가 모셔요? 싫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던 여자는 어디 갔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면서 저희들 키운 엄마한테 아버지나 그 여자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아이들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도 심란하고 혼란스럽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전화에 대고 싫은 티를 냈지만 제 결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그렇게는 못한다. 저는 제가 착하고 선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길 가던 사람이라 해도 당장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쓰러진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길 가던 사람도 돕는 마당에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이고 남편인 사람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이 되고 3일째 되던 날 남편이 의식을 많이 회복하더니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돌보는 중이라고 하자 남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병상 끝에 놓인 자신의 짐가방을 힐끔 쳐다보더군요. 그 여자 찾아요?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있노라니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두 다리 멀쩡하게 그 옆에 서 있는 건 저고 남편은 후유증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드세던 남편이 풀이 죽은 채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얼굴로 창밖을 쳐다보기만 하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도 슬퍼지더군요. 인생 별거라고 누가 누굴 원망하고 미워한다 한들 제 서러운 과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복수를 하는 셈치고 남편을 외면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가슴 칠 일 생길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칼로 무밴 듯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름을 남편 곁에 붙어 간병인을 자처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남편은 아직 말이 어눌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을 대부분 잘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뭐라고 했어요? 잘 못 들었어요.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더군요. 저는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포장할 만큼 낭만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병원비도 걱정인데다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했어요. 모아놓은 돈도 보험도 없던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몸이 아픈데 쓸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여자도 같이 맞벌이는 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남편 외벌이로 그 여자를 먹여 살렸다는 뜻인데 저는 참 기가 막히더군요.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로 낡은 내복만 입고 살아온 남편. 같이 살던 남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잔뜩 멋을 부리고 온 그 여자. 어떻게 보면 참 끼리끼리 잘 만난 것도 인연이네 하고 빈정거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남편의 팔자겠거니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고 기도 안 차는 심정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거든. 얼른 회복해서 사지 멀쩡할 때 그때 말해요. 이렇게 다 죽어가는 마당에 미안하다고 하는 건 순전히 반칙이지. 평생을 나 외면하고 살더니 나도 똑같이 그럴 것을.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툴툴거렸지만 제 마음은 남편이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길 바랐어요.
예전처럼 기가 펄펄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풀죽은 어린애같이 안쓰럽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은 아직도 정신이 다 돌아오지 않았는지 멍한 표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인지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절대적인 안정과 꾸준한 치료가 관건이라고 하더군요. 내일 모레면 환갑이 되는 나이에 가족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같이 살던 여자에게도 버림받다시피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남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늘 살던 모습 그대로였으나 남편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집 거실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군요. 딸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던 해 다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물론 남편은 거기 없었죠. 아직 치매가 오기 전에 정정하신 친정엄마. 아이들 잘 자라주어 그래도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밝은 저. 활짝 웃고 있는 딸 은주와 아들 은혁이의 의젓한 모습까지 그렇게 우리 단란한 가족 사진은 남편을 제외한 채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마 더 오래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딸아이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본 뒤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쩌시려고 그래요? 은주야, 네 아버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한테는 핏줄 주신 아버지야. 그러면 못 써. 엄마가 너무 착하기만 하니까 그렇게 당하고 사신 거예요. 아세요? 전 절대 엄마처럼 안 살아요. 딸은 이 불편한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듯 처음으로 제게 화를 내며 말대답을 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의 말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껏 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적 없고 평생 제 엄마 고생만 시킨 아버지가 뭐가 좋겠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은 아직 잠들지 않았는지 두 눈을 뜨고 창밖 가로등불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남편은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자 머쓱하고 민망했는지 일부러 자는 척을 했던 거예요. 왜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당신도 내가 많이 미웠을 텐데. 은주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잖아. 알긴 아는 모양이네요. 내가 평생 남편 노릇 애비 노릇 못한 건 맞지. 당신이 날 외면한다고 해도 나 할 말 없는 인간이야. 남편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딘지 모르게 가슴이 욱신거렸어요. 평생 저한테 잘해준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본인 편을 들어주니 민망함과 미안함이 밀려오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는 제 방 아랫목을 남편에게 양보하고 한참 떨어진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그렁그렁 들리는 남편의 가쁜 숨소리가 애처롭더군요. 그러나 그런 감정에 빠질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는 제 삶이 다음날 아침부터 어김없이 찾아왔죠. 내연녀가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경제력조차 없어진 남편 간병이 싫어서였죠. 저라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는 사람과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의 차이였을 뿐이었죠. 안 그래도 쪼들리는 살림에 치매 걸린 친정엄마, 거기에 이제는 몸을 잘 못 쓰는 남편까지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었어요. 딸아이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가정 경제는 부담이 더 늘어났으니 저는 마냥 집에서 남편 간병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죠. 두 사람만 놔두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친정엄마의 치매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어서 제대로 대화가 될 때도 있었고 남편도 불편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예전부터 장모를 하찮게 대하던 남편이었죠.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앞섰지만 며칠 지켜본 바로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친정엄마의 치매 증상이 최근 들어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게 문제였죠. 제정신일 때가 하루 2시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꽤나 불편했을 법한데 남편은 생각 외로 장모를 잘 챙기는 것 같았죠. 밥상을 차려놓고 일 나갔다 들어오면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있기도 하고 다 먹은 빈 그릇을 싱크대에 옮겨놓는 정도의 주방일도 했고요. 비록 몸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 이상의 집안일을 바라는 건 무리였어요.
뭐가 어찌됐든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엎은 적은 있어도 밥그릇이 말라붙지 않게 물에 담궈놓는 일 같은 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그런 남편의 변화에 저는 속으로는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며 지켜보았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친정엄마를 모시러 갔을 때였어요. 오빠도 빨리 밥 먹으라고 해라. 네 오빠 배고플 시간이다. 네? 오빠는 무슨 오빠예요, 엄마. 오빠 죽은 지가 벌써 10년이 더 됐는데. 네, 엄마. 얼른 나오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친정엄마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고 걸음을 부축했어요. 본인도 몸이 성취하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친정엄마를 살갑게 챙겼죠. 우리 아들 배고팠지? 그 펄펄하던 애가 교통사고는 왜 당해가지고 오늘 병원은 갔다 왔어? 병원에서는 뭘 하든? 저는 친정엄마의 밑도 끝도 없는 오빠 타령에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더 당황한 건 남편이 오빠 행세를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이제 조금만 치료받으면 다 낫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제 왼팔 조금씩 움직여요. 엊그제부터는 걷기도 훨씬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생전 장모와 말 한 번 다정하게 섞어본 적 없는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엄마 엄마 하면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울컥했죠. 하나뿐인 오빠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어요. 현장에서 즉사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고 청천벽력처럼 오빠를 잃었죠. 그 후로 친정엄마는 몹시 쇠약해지셨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치매까지 오게 된 거였죠. 엄마 괜찮으니까 너부터 얼른 밥 먹어. 알았지? 그렇게 친정엄마와 남편이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여 눈물이 핑 돌더군요. 엄마는 남편 밥그릇에 반찬을 자꾸 올려주고 남편은 자꾸만 음식을 흘리는 엄마 입에 밥을 떠먹여주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다정한 모자 관계였죠. 식사 자리에 둘러앉은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식사를 불편해했어요. 대충 먹고 자리를 뜨더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지더군요. 남편은 자신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은 아이들에게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오늘 회사에서 힘들진 않았어? 은혁이 너는 학교 잘 다니고 있냐? 아버지, 저도 학교 올해 졸업하고 회사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랬냐. 애비가 미처 몰랐다. 딸아이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밥만 먹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싫은 티를 내며 방문 소리가 콱 나도록 닫고 들어가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남편은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곤 했어요. 놀라운 광경은 그 이후였죠. 친정엄마는 남편 곁에 가서 불편한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을 열심히 주물렀어요. 예전 같으면 장모가 자신을 만진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남편이었죠. 이제 성질이 한번 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과 남편의 버럭하는 고함이 나올 차례였죠. 그런데 남편은 순한 양처럼 장모에게 팔다리를 맡기고 오히려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시원해요. 금방 회복해서 막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리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다고 해도 엄마 손이 약손이야. 이렇게 엄마가 맨날 약손으로 주물러주면 금방 나을 거다. 네, 엄마. 근데 엄마 힘드시면 제가 신경 쓰여서 금방 못 나아요. 그만하세요. 제가 엄마 주물러 드릴게요. 남편은 아직은 쓰기가 자유로운 오른손으로 친정엄마의 어깨와 등을 두드려 주더군요. 그렇게 엄마를 주물러 주던 남편은 실은 내색은커녕 눈시울이 붉어져 있곤 했어요. 10년 전 오빠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던 일이 미안하기는 했나 봅니다. 날개가 꺾인 남편은 예전과 모든 게 달랐어요. 아이들이 여전히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다 내가 잘못한 만큼 되돌려 받는 거지 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도 낯설었지만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반복되자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원래 그랬던 사람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더군요. 친정엄마는 여전히 사위를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고 아이들도 서너 달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존재를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열심히 주물러줘서였을까요? 본인이 악착같이 재활운동을 해서였을까요? 남편은 점점 팔다리 기능이 많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집에서 간단히 청소기를 돌리거나 빨래를 넣어놓는 일은 할 수 있었죠. 예전이라면 부탁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사람이 자기가 먼저 집안일을 찾아서 하자 저도 마음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질 때쯤 친정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어요. 치매에 원래 있던 지병이 더해지자 거동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제가 간병해야 했지만 병원비와 약값을 대기 위해선 남편에게 엄마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 급히 집에서 가져와야 할 것이 있어 잠깐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남편이 집안 골목에서 힘겹게 엄마를 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순간 북받쳐 오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더군요. 차마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어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훔쳐보았죠. 엄마, 오래오래 살아. 아들이 효도하게. 쇠약해진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한번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진짜 엄마와 진짜 아들이 된 거였죠. 그렇게 두 달 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죽은 오빠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으니 이제 아들을 만날 수 있어 다행인 걸까요? 오랜 간병을 지켜봐온 사람들은 호상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죠. 남편은 끝까지 아들 노릇을 했어요. 상주석에 앉아 불편한 몸으로 조문객들을 일일이 맞이하고 친정엄마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어린애처럼 엉엉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아이들도 다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울고 나니 그간의 모든 응어리가 다 가시는 듯 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더니 그 말이 맞는 듯 했어요. 남편이 엄마에게 아들 노릇을 하며 그렇게 마지막을 따뜻하게 해드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한 맺힌 가슴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비록 저에게 좋은 남편도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지만 우리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들로 그렇게 마지막을 살아주었던 거죠. 친정엄마의 장례식 이후 우리 가정은 제법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갑작스러운 장례 때문에 딸아이의 결혼식이 미뤄지긴 했지만 딸아이는 결혼할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저와 남편에게 인사를 시켰죠. 남편은 시종일관 별말 없었지만 예비 사위에게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내가 우리 은주한테는 결코 좋은 아비가 아니었네.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서 지 애비와는 정반대의 남자를 데려온 것 같아서 기쁘구만. 남편은 그 말만 하고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딸아이는 그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렸는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딸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당당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비록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아버지였지만 그런 것 따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집으로 모시지 못하게 했던 거, 없는 사람 취급하자고 했던 거, 그리고 아버지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했던 거, 죄송해요. 네 마음이 그랬던 건데 엄마한테 뭐가 죄송해. 엄마는 우리 딸 마음 다 이해해. 그래도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때문에 제일 힘드셨던 건 엄마였는데 제가 주제넘게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은주야, 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다. 좋은 사람이었던 적도 많아.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종종 보면 말이야. 나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 내가 잘은 몰라도 너희 아버지도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야. 자기 부모처럼 안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담는다더라. 그래서 부모 욕을 더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엄마, 저는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존경해요. 항상 엄마한테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고맙고 사랑해, 엄마. 엄마도 우리 딸 사랑해. 이렇게 의젓하고 대견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감사한 마음뿐이야. 우리 가족은 돌아온 남편 덕에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았어요. 분노와 원망은 인생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감정의 찌꺼기일 뿐이니까요. 딸아이가 결혼한 후 1년, 저는 동네 어귀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어 분식집을 차렸어요. 아이들이 대출을 받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만든 성과였죠. 집에서 소일거리나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일손을 돕더군요. 몸도 성치 않은데 이렇게 나와서 일할 필요 없어요. 괜히 무리하다 더 아프게 되면 어쩌려고요. 사람 쓰면 인건비가 얼만데. 나도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셔서 그래. 일손도 모자라는데 혼자 고생하지 말고 내가 거들 때 부려먹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괜히 어디 더 아프거나 하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몸을 자꾸 움직여야 뇌 기능이든 신체 기능이든 좋아진다고 병원에서 그랬어. 내가 어서 회복해서 다시 일도 나가고 당신 생활비도 벌어다 주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줘.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그릇이라도 치우고 가게 바닥이라도 한 번 더 쓸어내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은 투명하고 맑기만 할 뿐이지만 바위와 나무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물살은 하얗게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바닷물도 바닷가 모래에 와 닿을 때 가장 큰 파도를 일으키죠. 우리네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튀어오르고 때로는 큰 파도로 되돌아오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각양각색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이 평온하기만 했다면 절대 깨달을 수 없었던 용서라는 감정을 배우며 삶의 많은 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작고 사소한 것들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저는 오늘도 온 가족이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음에 행복을 느낍니다. 끝.